예,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법대 소속입니다. 법 제도 또는 정책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전반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자성의 목소리가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장밋빛 미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1년 정도 됐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또 굉장히 많은 한계를 또 가지고 있다.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별 두서 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AI 정책 맥락에서 학교 안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좀 추려보다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모여 있질 않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또는 제 주변 분들이 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신 거를 제가 잘못 전달할 수도 있고 어떤 문건을 소개하고 어떤 문건을 소개 안 하고 그러면 오히려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 사람 자기 것만 하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서두에 이제 외국 얘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최근에 MIT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오른쪽에 보고서가 있고요. 웹사이트 따로 있습니다. 제목 보시다시피 The Work of the Future.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 거냐,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냐,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MIT가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저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여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앞으로 노동시장이 바뀔 거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하지만 이런 식의 100페이지 이상 되는 보고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학교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건 스탠포드인데요. 스탠포드는 이미 2016년 4년 전에 AI 100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후속 보고서를 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보고서를 몇 차례 봤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AI 윤리에 관해서 언급이 조금 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윤리에 관해서 들여다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독일에 있는 NGO인데요. 여기서 리파지터리 역할을 합니다. 이 사이트에 가면 이 NGO가 구한 AI 윤리 원칙 같은 것들을 이제 문서들을 모아놨는데 올 봄에 여기 모아놓은 게 160개 됩니다. 이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아마 전 세계에 지금 시점에 한 300개는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리파지터리도 국내에 따로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는 그 중에 일부를 추려서 이렇게 인포그래픽스 만들고 보고서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 주변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30개 정도 이제 외국의 중요한 거 플러스 국내 아시아권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개념 또는 어떤 키워드들이 이제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미 2007년에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현장 초안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2007년이라고 하면 지금 AI 논의 맥락에서는 정말 오래전이지만 저기 그냥 우리 했다, 과거에 했다 거기서 멈춘 그 이후에 뭘 했는데라고 하면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2018년, 19년 지난주에 과기부에서 또 국가 인공지능 윤리 초안이 마련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카카오 또는 삼성 그리고 그 이외에 몇몇 기업들에서 지금 이제 회사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당연히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사회적인 분석도 하고 메시지 던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떤 식의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인공지능 윤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반 페이지짜리 수준의 윤리에서부터요. IT 리포트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한 대략 2% 수준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면 그게 더 우상향하는 게 더 가파르질 거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제 장기적인 침체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커다란 화두가 되고요. 또 그 상황에서 노동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뭐 로봇가 인간을 다 대체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게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MIT에서 몇 년을 두고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작업을 하고, 또 직업별로는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MIT 보고서의 경우에는 그렇게 과거에 1차 산업혁명이 생겼던 그런 시절처럼 아주 급격한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식의 상황을 전망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그 MIT의 전망이 유니버설한 거냐, 또는 미국을 전제로 전망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유효한 것이냐. 너무 당연한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적인 맥락을 어떤 식으로 고려할 것이냐 하는 게 뭐 당연히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 GPT-3 말씀을 하셨는데, 예컨대 GPT-3를 그럼 한글로 GPT-3를 우리도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버트 모델은 어떤 식으로 한글 맥락에서 이용할 것이냐? 그런 게 너무 당연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겠죠. 뭐 그렇고요. 뭐 이제 예컨대 개별 산업으로 가면요, 금융시장에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면, 이제 그 채팅 서비스를, 이제 지금은 흔히 은행 사이트에 가면 아주 단순한 Q&A들을 합니다. 정부 사이트에도 가면 채팅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고도화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 예산의 경우는 이제 후속 그 고도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금융 영역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NLP 기술이 이제 같이 접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금융 영역에서 바라보는 채팅 서비스는 그냥 단순한 Q&A 질문 한두 차례 오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로부터 고객에 대한 이제 심도 있는 파악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고객한테 상품 권유를 하고, 고객한테 맞는, 그리고 실제 트랜잭션을 이제 채팅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은 당연히 기술이 전제가 되지만, 동시에 법적인 또는 그 상황에서 conflict of interest 같은 건 생기지 않나?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과 함께 그런 맥락의 현실적인, 정책적인 또는 규제 맥락의 질문이 이제 같이 그 병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 영역에서는 이런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과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함께 이런 정책적인 과제들이 그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는 이걸 해도 되나, 뭐 상용화를 해도 되나, 그런 고민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계속 주저주저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의료 쪽으로 가면 이렇게 뭐 데이터, 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정말 많은 나라고요. 뭐 공단이나 심평원에도 많을 뿐더러, 또한 서울대병원 포함해서 이제 큰 병원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환자로부터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의료기관에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의료기관에 큰 병원도 있고 작은 병원도 있고 공단, 심평원 등등등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뭐 세컨더리 유지를 하고요, 연구를 하고 뭐 신약 개발을 하고 뭐 그런 여러 용도로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이용을 할 거냐. 저는 뭐 의료 영역이 우리나라가 뭐 다른 여러 영역도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의료 인력이 뛰어날 뿐더러 데이터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데이터를 이렇게 그런 이제 AI 용도로 수월하게 쓸 수 있냐라는 질문을, 약간씩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답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료 쪽에서는 지금은 왼쪽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원 사이즈 피트 올이라고 이제 헤딩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굉장히 넓게 유형화를 해서 진단을 하고 처치를 하는 방식이라면, 앞으로의 이제 그 의료는
프리시즌 메디슨이라고 하는 거는 1대1 맞춤형 의료로 가는 거죠. 뭐 그중에 그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제는 데이터인 거고요. 뭐 여기 그림에는 이제 DNA 데이터 해놨지만 DNA 포함해서 생체 정보 등등등이 있는데 예컨대 DNA 정보를 어떤 식으로 그 이제 시퀀싱을 할 거고 시퀀싱 하는 맥락에서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고려할 거고 비식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의 질문으로 하면 지금 거의 뭐 그냥 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기법과 또는 이제 정책적인 판단과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뭐 그런 맥락의 이제 이슈들이 있고요. 뭐 제가 이제 법대 소속이기 때문에 뭐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 판사가 인간 판사를 대신하지 않겠냐. 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적어도 지금 보이는 기술을 전제로 하면 뭐 전혀 불가능한 내지는 아주 단편적인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이 조금 잘못됐다. 우리가 흔히 상정하는 인공지능 판사 어떤 고도의 판단력을 가진 판사가 아니라 실제 인간 판사가 하는 일 중에 몇몇 가지 일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판사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컨대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몇십 년 경력을 가진 판사님들이 판단하는 걸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적어도 현재의 기술로는 이제 근데 아무튼 그 사법부 맥락이라고 하면 거기에서의 기술의 전제는 NLP입니다. 근데 이제 NLP 기술이 사법부로 가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 또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뭐 프레딕션 모델을 만들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리갈텍이라고 부르는 그런 산업 영역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이제 리갈텍 얘기를 하면 예컨대 현업에 있는 변호사협회나 이런 분들은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순식간에 어떤 이해 상충 문제 아니면 이해 조정의 문제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여러 영역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그런 이제 그 기존에 익숙한 분들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그룹 사이에 어떤 텐션이 있는데 그런 텐션을 어떻게 조정해 갈 거냐 그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알고리즘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사회적으로는 이제 뭐 추천 알고리즘, 랭킹 알고리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죠. 뉴스에 관해서 또는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상품 추천하는 맥락.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알고리즘의 페어니스,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요. 또는 사회가 감시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사회적인 커다란 화두들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페어니스 같은 거는 뉴욕 컨퍼런스에 가면 이제 몇 년 전부터 튜토리얼도 하고 세션이 몇 개씩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윤리나 법이나 사회과학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 과학을 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커다란 이제 관심 영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뭐 연구들을 뭐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머신러닝은 다 결국 데이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뭐 별도로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 3법이 올해 통과돼서 8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담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감형 정보라고 하는 이제 유형의 데이터가 새로운 카테고리가 포함된 건데 감형 정보가 있다라고 해서 뭐 얼마나 많이 변화가 나타나냐 이런 거에 관한 또 약간 이렇게 성과가 금방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뭐 뉴스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데이터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쭉 시리즈로 법이 이렇게 계속 발의가 되고 뭐 매년 국회 회기에 가면 데이터에 관한 개정안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이냐. 뭐 그런 맥락의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맥락 또는 개별 영역에 따라 뭐 상당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즉 그런 거에 관해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비식별을 어떤 식으로 하냐,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든가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든가 우리
저 천정희 교수님 하시는 동영암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 맥락에서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는지, 또 데이터를 둘러싼 플로우나 거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제도 디자인을 해볼 수 있겠나, 뭐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정리인데요. 뭐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했지만 그 이외에 정말 무궁무진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실은 큰 화두를 던지듯이 얘기했지만 실무적으로 뭐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순식간에 나타나고요. 모빌리티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회적인 갈등도 금방 나타나고요. 예컨대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뭐 그런 거, 또는 자율주행차 얘기를 시작을 하면 순식간에 지도 서비스 HD 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우리나라 그거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구글 맵 관련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고요. 뭐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차가 달려면 이제 HD 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식의 질문이 곧바로 쏟아져 나오고요. 뭐 스마트 시티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도적인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서울대학교는 결국은 연구하는 것이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연구와 교육 맥락에서 생각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고자 하는데요. 요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거는 그 올 초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뉴립스 컨퍼런스에 발표된 논문들을 가지고요, 거꾸로 역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뉴립스에 발표된 논문의 저자들이 발표 시점, 그리고 대학원 시점, 그리고 학부 졸업한 시점에 어디에 있었나, 그걸 나라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살펴본 건데요. 이제 일종의 역추적을 해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학부를 어디를 다녔는지 국가가 쭉 있는데, 국가가 좀 여러 나라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있죠. 그 중에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사우스 코리아가 맨 왼쪽에 학부 수준에 있는데 그 오른쪽에 대학원으로 가면서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라든가 서울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학부를 한 다음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 다음에 학위 마친 다음에 외국에 자리 잡는, 그리고 뉴욕시에 논문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학부 기준으로는 저렇게 따로 한 10개 정도 나라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만큼 뭐 한 2, 3% 정도 될 것 같은데, 대학원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뭐 좋게 말하면 외국에 가서 국위선양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이런 훌륭한 좋은 인재들을 우리나라가 결국은 흡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할 거고 연구를 할 거냐. 뭐 지난주에 이제 정부에서 10만 전문가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10만이라고 하는 숫자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정치적인 구호로는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10만이 필요한 거냐? 8만이 필요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질문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니면 10만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박사 수준의 전문가는 몇 명 수준이 필요한 거고, 학부 수준의 전문가는 몇 명이 필요한 거고, 아니면 학부에서 관련된 과목을 몇 개 들은 정도의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있는 수준은 얼마나 필요한 거고, 예컨대 의대에서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소양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걸 당연히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학부 전공 수준, 박사 수준 다 말하면 좋다, 뭐 다다익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뭐 이제 별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편의상 코어 영역, 또 엑스퍼스 AI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 뭐 제가 보기엔 약간 자기적인 구분이고요. 뭐 이제 편의상 그런 거고, 사실은 제가 여기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의료 영역에서 머신러닝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의료에서 실제로 머신러닝 성과가 많이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는 이제 영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비전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비전, 코어에서 비전이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또 우리 학교에서 의료 또 그 중에서 영상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비전 영역하고 이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식의 회사들을 생각을 하면 그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은 자연어 처리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러면
그런 응용 서비스를 염두에 둘 때 NLP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할 거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코어도 전부 다 잘하고 X 플러스 AI로 나열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잘한다. 뭐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의 일종의 에코시스템을 좀 그려보고 그런 그림 하에서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 제가 서울대 AI 비전이 뭔가 물음표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AI for All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긴 했는데요. 사실은 거기서 all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일부러 남겨놓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코드하고 X 플러스 AI도 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회에서 포용적으로 한다라는 좀 소외된 또는 소외될 수도 있는 층을 우리가 아우른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그림을 이제 뭐 그려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년 동안 뭐 그냥 처음 만들어지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일단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날아가고 있는 중에 부품을 계속 바꿔가는 식의 정신없는 한 해였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어쨌거나 날아가고 시작을 한 상황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된 비행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 약간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데이터하고 개인정보 보호 AI 상태에 있어서 정부가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또는 철폐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 개정되거나 뭐 이런 부분도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법대 소속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원하는 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법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안 하고 있고요. 또는 거꾸로 법을 하나 만든다고 뭐가 잘 될 거냐라는 생각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뭐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법 자체가 해결책이 될 가능성은 썩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에 맞춰서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데이터에 관한 사회적인 뭐랄까 인식의 변화, 첫 번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조업 위주로 사회 또는 산업, 경제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컨대 나사못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나사못의 어떤 도면이 있을 거고요. 도면에서 정확히 나사못이 어떻게 생겨야 되고 그리고 어느 만큼의 오차 범위가 허용이 되고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서면 나사가 제대로 이제 끼워지지 않고 작동이 안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하게 정해질 건데요. 데이터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5% 부족하다라고 해서 갑자기 모델이 싹 망가지거나 작동을 전혀 안 하거나 이러지 않죠. 그냥 모델이 조금 흐리죠. 성능이 좀 애큐러시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거꾸로 데이터가 5%더 많으면 뭐 약간 더 못 해본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의 이렇게 되게 스펙트럼 상에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이제 마인드는 뭐 아니면 도, 예스 아니면 예스 노 중에 답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의 현실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정보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개인정보거나 개인정보 아니거나. 근데 어떤 특정한 정보를 주고 이거 개인정보야? 라고 딱 질문을 하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법 체계에서는 그런 중간에 애매한 영역을 허용하지 않는 법 체계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점에서 되게 애매한 그레이 에어에 놓여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그런 고민,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릇, 또 경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이제 그런 게 사회적으로는 뭐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크게 받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닌데, 법 체계에서 법 적용이 안 돼요. AI 기본법도 만들고 AI도 AI 기본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아까 윤리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그 개념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그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지속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잘하는 거는 칭찬이나 못하는 건 뭘 주겠다 하는 그건 쭉 나열을 되는 그런 법이 나와야 되고 그런 규제가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이 물론 시행되고 있는 건 엄청나게 수단이 같이 갖춰야 되는데 특히 윤리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AI 윤리 관련 같은 것은 OECD의 우리나라 연구기관에 큰 모험을 했습니다. 팩트라든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번에 가이드라인이고 예를 들어서 뭐 굿샷것이 이 윤리를 지키는가를 검증할 수단이 없으면 아무런 소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가 규제나 법이나 방향을 제시를 했을 때 기본적인 실제적인 검증 수단, 테스트 방법까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하는 방법까지 체계화시켜서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마 서울대 같은 데서 이런 거에 관심을 두면은 상당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AI 윤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윤리라는 단어가 주는 약간 미스리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말은 도덕의 뭐 그 어떤 동전의 뒷면 같은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AI 윤리는 사실은 내용을 조금 디테일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윤리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실제 개발자나 회사에서 작업하는 분들한테 유용한 AI 에틱스는 지금 최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실제로 내가 모델링 할 때 뭘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지침이 돼야 되거든요. 또는 나중에 모델 개발을 했는데 이거 뭐 문제 없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지침을 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지난주에 나온 그 정부 초안은 사실은 뭐 이게 뭐 저 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기자하고 캐주얼하게 얘기를 하다가 속된 말로 이게 공자님 말씀이면 하나만 하다. 근데 기자가 제가 보기엔 공자님 말씀인데요? 라고 뭐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노코멘트라고 답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실제로 이제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런 나중에 밸리데이션을 한다라든가 회사 내부에 오디트를 한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연구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본사 차원에서 그런 뭐 내부 인터널 오디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에틱스 관점에서요. 뭐 그런 식의 내부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한두 군데는 그런 작업을 제가 아는 회사들 중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그 중간 어딘가에 그런 식의 내부 오디트를 하고 그 오디트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스킴을 짜고 예를 들면 페어니스나 이런 개념을 거기에 어떻게 녹여들어서 이제 평가할 거냐. 이제 사실은 선도 기업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건 당연히 이제 규범적인 문제와 실제 공학적인 접근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울대 같이 이렇게 온갖 영역에 이제 최고 수준의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에서 너무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